안녕하세요. 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김종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 달려있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죠. 이 사고 기록 장치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러한 사고 기록 장치와 같은 주행 기록 장치가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DSSAD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뭐 사고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 차가 뭐 고장이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 분석이나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DSS-AD라는 이 장치가 결국에는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일반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의 기술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어, 자동차 사고에서 EDR이 어떤 역할을 하고 EDR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EDR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DSS-AD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그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있고요. 전공은 차량 동력학하고 샤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제후자동차에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나 자동차공학회, 안전학회 등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목차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사고 분석하고 사고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EDR의 역사와 기능, EDR 데이터의 종류, EDR 데이터를 이용한 사고의 분석과 재구성, 그 다음에 EDR의 기술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TAAS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외국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아무래도 나라의 땅이 이제 좀 좁은 상황에서 차의 대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무래도 뭐 영토가 큰 나라에 비해서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 교통사고의 2020년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의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부상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이나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또는 뭐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나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이 리포팅이 되면서 아무래도 운전자나 자동차 제작사들이 많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통사고에서 이제 보면 교통사고 유형별로 제가 이제 도로교통공단의 TAS에서 통계 자료를 2020년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 보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유형별로 보면 요즘 뭐 스쿨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규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대 사람의 사고 수는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지만 차대 차는 좀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8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사고가 보면 차대 차에 측면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추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면 충돌이라고 하면 두 대의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차의 양 당사자 차의 과실이나 과실 비율이나 또는 뭐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고를 재구성한다거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나 자동차의 주행 기록 장치 등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의 자동차 사고 유형별입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인데, 이게 이제 사고 건수죠. 그래서 사고 건수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만, 사망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고, 근데 이제 부상자 수는 그닥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이런 좀 그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자동차가 어떤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측면 충돌 같은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분석을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의 사고 분석은 왜 이제 자동차의 사고 분석을 하냐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왜 났는지, 그래서 운전자가 판단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또는 도로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나라나 정부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그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관리사무소 이런 쪽에 도로 요인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쪽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구조의 하자인지 안전시설의 하자인지 또는 차량이 뭔가 잘못돼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량 결함이나 정비불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사고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구조물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나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는 사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들은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 차량 또는 가해자 또는 피해 차량 또는 피해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가해차 피해차의 결정이라는 것은 법규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조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분석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경찰만 할 수 있는 실시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동차 사고 분석은 사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사고 상해와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연구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고 사고와 보험지수 평가 등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와 보험지수 평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에서 어떻게 사람의 상해 지표가 얼만큼 나타나는지를 보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새로 개발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조사는 뭐 중과실 사고나 아니면 뭐 그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고 조사 분석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고의 처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라고 이제 민원을 이제 넣는 것이죠. 또는 조사 요구를 하면 그 조사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나 진로 변경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안 피했다. 또는 고의다. 차량 결함 등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경찰,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찰청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의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사고 분석의 방법은 뭐 현장 조사, 경찰이 출동한 현장 조사가 있고, 요즘 자동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또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EDR 분석 또는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사고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EDR이라는 것은 자동차 안에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는 기록 장치가 있어요. 사고 기록 장치 또는 CDR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EDR이라고,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EDR이라고 하고 유럽 쪽에서 CD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EDR과 CDR을 활용을 해서 사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EDR이라고 하는 기록 장치가 있어요. 물론 이 EDR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에어백이 달려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에어백 모듈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백 모듈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에어백 모듈에서 우리가 EDR이나 CDR 모듈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죠.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 모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PC로 받게 되는데, 이 PC로 받을 때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조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C로 저장이 된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리포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하나의 EDR이라는 기록 장치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입출력, 데이터 간의 입출력에 대한 모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겠고, 그래서 그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동차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DR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DR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 즉 자동차의 사고, 즉 운전자의 안전과 관계되어 있는 기능이고, 에어백과 같이 그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안전과 관계된 기술 개발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능동적인 안전이냐, 수동적인 안전이냐, 패시브 세이프티 또는 액티브 세이프티, 두 가지로 이제 기술 개발의 큰 흐름을 분류를 하는데, 말 그대로 패시브 세이프티라는 것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수동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안전벨트 또는 뭐 강화유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장착되는 유리들은 사고가 나서 부서질 때 조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에 에어백이 달리게 됩니다. 이 에어백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액티브 시트 벨트죠. 프리텐셔너가 있는.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1990년 중반에 ITS 기능들이 달리면서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긴급 군환 장치, 긴급 군환 장치 같은 것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GM의 온스타라는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GM 차량은 사고가 나서 차량이 이상하고 운전자가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콜센터에 전화가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들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고,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능동적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자동차에 달려있는 샤시 부품들의 제어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능동적 안전장치의 기술 개발 동향이죠. 그래서 ABS와 ESP,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프트 바이 와이어, EMB,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맡게 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들이 능동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라는 것, 즉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계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 세션들, 기술 세미나들이 지금 개명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도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자율주행 기술의 첫 번째 목표는 운전자와 승객의 보호다, 즉 사람의 보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할 EDR이라는 것은 에어백 기술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어백 기술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에어백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1971년에 이 어떤 부품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업체는 이제 결국에 망한 것 같은데, GM하고 포드하고 같이 에어백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에어백은 그 비행기에서 그 공기주머니 부풀리는 어떤 장치를 1958년에 발명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전벨트가 우선이고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승차자 보호장치라는 이름으로 SRS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 GM차나 이렇게 보시면 SRS라고 적혀 있는, 에어백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SRS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안전벨트 보조용 승차자 보호장치라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에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이게 개발해서 1973년에 GM이랑 포드가 선택 사양으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지만 비쌌죠. 그러다가 뭐 거의 달리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가 81년 다른 자동차 회사들, 벤츠, BMW, 볼보 등 좀 이제 비싼 자동차 회사들이 뭐 비싸더라도 우리 비싼 승용차의 고객들은 이런 거 달지 않겠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장착하면서 활성화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뉴 그랜저가 에어백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 에어백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우리가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스티어링 휠과 그 다음에 이 보조석 앞에 있는 콘솔 박스에 이런 풍선이 이렇게 있다가 자동차에 달려있는 어떤 센서죠. 그 어떤 센서는 뭐 가속도 센서 또는 뭐 차량 속도 변화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해서 차가 부딪혔다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면, 차가 이제 부딪혔다가 판단이 되면 이 풍선 안에 이 풍선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화학 제품이 있고, 그 화학 제품을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이 펑 하고 그 화학 제품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지는데, 그래서 이 에어백의 풍선에 들어가 있는 화약이 터지는 트리거링이 시작이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운전자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차량이 사고를 발생한지를 인지를 하려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차의 가속도가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나, 또는 차량의 속도가 변했다, 뭐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갑자기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나 가속도 변화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 이전에 어떤 상태가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간격이지만 차량의 상태가 변화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그 다음에 이 시간 간격에 대해서 그 상태 변화량을 계산하는 어떤 계산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백이 장착이 되려면, 아까 이제 굉장히 비싸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에어백 안에 들어가 있는 화약이나 어떤 그 화학 물질의 가격도 있지만, 따로 아까 말씀드린 저장 장치, 그리고
그 계산 장치가 포함이 되는 ECU라는 모듈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어백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ACU라는 것이 장착이 되기 시작하고, 이 ACU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과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 자동차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있는 그 차량의 상태 정보를 조금 더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저장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EDR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EDR은 그래서 그 에어백 기술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A라고 하는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차량의 충돌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1974년에 약 1000여 대의 차량에 장착해서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 운영을 실시하면서 뭐 기술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인정보나, 그리고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1999년 11월에 교통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의무장착을 권고하고 2006년 8월 28일에 EDR 관련 법을 제정하고 공표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EDR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꼭 이 EDR이 장착이 되어야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차량에 EDR 기능을 장착하는 경우에, 이제 장착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기록에 대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매자가, 소비자가 원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이게 판매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내가 판매한 자동차가 제작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EDR이 장착된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조사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차량에 EDR을 장착을 한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장착을 하면 되지 않고 법으로 양식을 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15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기록을 하고 선택 항목 3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30, 만약에 EDR을 장착을 할 거면 법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맞춰서 저장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총 45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15개는 의무적으로 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3년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운행기록계, 디지털 운행기록계라고 해서 DTG라고 그러죠. 디지털 타코미터라고 하는 운행기록계를 승합자동차하고 고압가스 운반용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EDR과 자동 승용차의 EDR과 관련해서는 기술표준원에서 먼저 KSR 5076에 대해서 국가표준 규격을 2007년 11월에 제정 고시하였고, 2019년에 개정된 국가표준에서는 그 자동차용 사고기록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에 사고 해석 및 사고 재구성에 필요한 자동차 주행운동 정보와 자동차 운전자 조작 정보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인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6개의 필수 저장 데이터와 29개의 선택 저장 데이터 항목을 표준안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미국에서 EDR을 장착하게 되면 15개는 꼭 넣어라 라고 했던 이제 필수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델타 V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델타 V는 차량 속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차량 진행 방향에 차량 속도 변화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속도, 그 다음에 엔진 스로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점화장치, 이건 뒤에서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15가지를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데이터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밖에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수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월 10일에 국토교통부령 제684호로 시행이 됐고요. 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 사고기록 죄송합니다. 사고기록 장치 장착 기준 제56조의 2 제2항 관련해서 별표 5의 25를 보면 15가지의 의무기록 EDR에 사고기록 장치에 의무적으로 기록되어야 될 데이터를 정의를 해놨어요.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 정의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총 1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간색이 이제 차량의 이제 속도와 관계된 것이고, 실제 이제 우리가 차량의 주행 정보와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는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차량의 속도입니다. 차량의 속도. 그래서 이 차량의 속도를 측정을 하고 이 속도 변화값, 그리고 속도 변화 누계, 최대 속도 변화값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래서 요 기록에 속도 변화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뭐 차량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을 텐데, 실제 EDR에는 여러 가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말고 속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저장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가속 페달 밟은 변이량, 또는 이제 제동 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그 다음에 운전석에 안전띠를 착용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보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사고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또는 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서 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전띠를 착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녹색으로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정면 에어백 경고등, 그 다음에 에어백 전개 시간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어백하고 이제 같이 EDR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에어백 정보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3가지가 아마 이제 자동차 제작사에서 우리 차에 장착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안 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EDR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작사 측에서 또는 그 운전자 측에서, 그리고 차량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기 위한 항목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시동장치의 작동위치 누적 횟수와 정보 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의 누적 횟수. 자, 이게 이제 무엇인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사고기록 장치는 사고가 나고 나면 더 이상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제 크게 파손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고기록 장치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가 기록이 과연 좀 전에 벌어진 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뭐 TCP/IP나 이런 인터넷에서 날아다니는 데이터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내가 이 차를 구매하고 시동을 킨 횟수랑 그 다음에 사고 기록이 됐을 때 시동을 킨 횟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단단위로 뭐 2, 3회 정도 차이 안에서 벌어진 시동 횟수가 같다라고 하면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사고 기록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이제 다중사고 횟수와 다중사고 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3차 사고 이렇게 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앞차를 이제 추돌을 했어요. 추돌을 해서 서 있는데 내 뒷차가 내가 사고 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 차를 추돌을 했을 때 2차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 기록 저장 장치 EDR에서는 5초 이전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5초 이전의 데이터 중에 사고가 두 번 났을 때, 즉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구별하기 위한 다중사고 횟수와 다중사고 간격이라는 정보가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가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이게 기록이 완료가 된 것인지 기록 이전에 이 EDR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고장이 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플래그 값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EDR 데이터에 이제 EDR이 저장되는 의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DR의 작동 조건과 EDR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DR의 작동 조건은 자동차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가 나서 안전벨트에 프리텐셔너가 작동된 경우, 즉 에어백과 관계되어 있는 사고의 경우, 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150ms, 약 0.15초 이내에 진행 또는 측면 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8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EDR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EDR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EDR에 저장되는 의무적인 데이터, 의무 데이터의 진행 방향의 속도 변화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EDR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측면 방향, 즉 횡방향의 차량의 속도 변화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 방향의 센서도 장착이 되고 그 센서 신호가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는 기본적인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선택 저장 데이터 약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 저장 데이터의 측면 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EDR 추출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EDR 추출 장비는 외제차인 경우, 수입차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시사의 CD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사에서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 커넥터죠. 커넥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EDR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EDR 파일을 만들어내고 현대기아 자동차는 보시랑은 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VCI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DR 파일을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문서 파일, 종이 파일로 이렇게 문서 파일, 즉 텍스트 파일이 이제 오염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서 오면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차속과 가속 페달 밟은 양 또는 브레이크 스위치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가속 페달은 떨어져 있고 브레이크 밟았다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DR 데이터들은 아까 이제 의무적으로 기록되는 15개 이외에 30개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45개의 데이터들은 45개가 다 있다라고 하면 그 사고 이전의 데이터, 그래 프리크래시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차속, 스로틀 밸브 변이, 가속 페달 변이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고요.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1초 전까지 차량 상태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는지, 뭐 에어백의 경고등은 점등이 되어 있는지, 뭐 자동차 전복 경사 각도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사고 이후에 포스트 크래시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속도 변화 누계, 측면 방향 속도 변화 누계, 뭐 다중 추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사고 후 0.25초까지 포스트 크래시 데이터라는 3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EDR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실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사고가 1초 전에 시스템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장되는 정보들은 뭐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항목들이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하기 전에 5초까지 이제 사고 발생 전 데이터, 프리크래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고 저장 장치 EDR에 들어가 있는 라이팅 클락, 시간당 몇 헤르츠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간 단위별로 저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크래시 데이터를 요 지금 보시에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서 이제 나와 있는 사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여기 트리거 된 요 시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0.4초, 0.9초, 1.4초, 1.9초 해서 시간 간격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제 보면 차속,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밟은 양, 그 다음에 엔진 스로틀, 요거 이제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엔진 RPM,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다음에 이 차는 ESC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 레이트랑 그 다음에 스티어링 인풋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풀로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죠.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더 밟고 있죠. 사고 이전에 가속 페달이 한 30% 정도 있다가 지금 사고 발생하기 한 1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고 사고 직전에 그냥 풀로 밟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는 밟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가 날지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방주시 태만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끼어든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 레이트랑 스티어링 인풋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추측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요 레이트가 마이너스 4.88에서 플러스 11.71로 크게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차가 크게 회전했다라는 것이죠. 부딪히고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스티어링 인풋은 보면 조향각도 보시면 크게 변하죠. 그래서 아마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에 전방에 갑자기 느닷없는 뭐 장애물이 출현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럴 틈 없이 그냥 스티어링 휠을 조작한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는 것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사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라는 것으로 이제 사고 분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어백과 관계에서 아까 사고 차량에서 이제 보면 차량의 주행 방향의 속도 변화입니다. 주행 방향의 속도 변화가 이제 보시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옆을 치거나 해서 차가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요 마커는 뭐냐면 에어백이 터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마커입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전개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사고가 나서 약 35ms에서 에어백이 한번 터지고 2차로 120, 130, 140ms에서 또 에어백이 터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R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EDR 데이터, 추출된 EDR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차의 여러 가지 부품들 또는 엔진 회전수, 스로틀, 자동 페달, 조향 핸들 각도 같은 것들, 차량 속도 이런 것들을 예, 추출할 수가 있고, EDR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이슈에 들어가 있는 캔 통신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EDR 데이터가 뭐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어떤 사고에서 발생한 EDR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고 분석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살짝 살펴봤는데, 실제로 EDR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고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먼저 이 아래표를 보시면 국내 사고기록 장치를 활용해서 한 조사 건수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0, 1200, 1700 쭉 증가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교통사고가 뭐 늘어난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건수도 뭐 늘어난 걸로 보면 하겠지만, 대신에 늘어나는 양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교통사고 조사 건수에 비해서 사고장치를 활용하는 조사 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껏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재구성하고, 사고조사나 사고 분석이 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고 당사자들이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규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로에 많이 이제 풀리게 되면, 이러한 EDR과 같은 이런 사고 기록 장치의 활용 건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자동차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자율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냐, 아니면 운전자냐, 또는 자동차 제작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파악을 하려면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어 있는지, 자동차 주행정보 기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국내 사고 기록 장치의 활용 조사 건수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추돌 사고, 진로 변경 사고, 교차로 사고, 경미한 사고, 교통범죄 사고, 차량 결함 사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서 실제 EDR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는지를 이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속도와 관계된 겁니다. 속도와 관계된 것들이고, 교통범죄 사고일 경우에는 좀 달라요. 승객 크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조작, 핸들 조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차량 결함 사고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EDR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 뭐 차량 속도만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왜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터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EDR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량의 그 운행 정보랑 주행 정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EDR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악타라고 해서 교통사고 재구성의 인증기구가 있습니다. 뭐 사설업체도 있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자동차공학회가 있죠. SA가 있는데 이 SA에서
이러한 인증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교육 프로그램은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코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된 그 교육은 차량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아마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리즈 교육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속도가 왜 중요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그 속도 기록 장치와 다르게 사고가 나고 나면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이제 미끄러지게 되면 차량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계산을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EDR 데이터하고 실제 차량에서 나타나는 속도 차이를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속도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된 교육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EDR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좀 차량 다이나믹스, 즉 차량 동력학에 대한 교육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과학회에서 이 인증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EDR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를 이제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이제 속도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차량의 속도는 충돌 전후의 차량의 속도는 이 차량이 충돌할 때 충돌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죠.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충돌할 때 작용하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두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사고가 났을 때 결국에는 차량의 파손이나 탑승자의 상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충돌하는 자동차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충돌 전후 차량의 위치와 궤적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책임을 분석하고 보험 및 과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충돌 전후의 차량의 위치와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EDR 데이터에서 보시면 차량의 무게중심 쪽에 있는 차량의 속도, 우리가 이제 종방향 횡방향이라고 하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차량이라는 것은 길이가 3m, 그리고 폭이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1m가 넘는 굉장히 큰, 그리고 무게가 2톤이 넘는, 무게가 2톤이 되는 커다란 쇳덩어리, 직륜면체죠. 직륜면체고, 이 커다란 직륜면체가 노면에 닿아 있는 것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충돌을 하거나 해서 실제로 구동력과 제동력,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구동력과 제동력으로 차량의 운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깥에서 충돌하는 물체에서 가해지는 외력으로 이 차의 운동이 결정이 될 때는, 운동이 나타날 때는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힘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강체가 아니라 변형을 일으키고, 타이어하고 노면의 그 어떤 마찰 계수나 이 타이어 힘이나 이런 것들이 노면의 상태가 또 일정하지 않고, 그 타이어의 종류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의 분야이고,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차량 동력학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있지만, 저도 관계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타이어 힘이나 이런 차량 동력학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의 사고를,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사고 구성을, 재구성을 하게 되면,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러한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사고 재구성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재구성 해석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뭐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차량 모델과 타이어 모델, 노면 모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고 난 이후에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굴러갈 거라는 거, 두 바퀴를 굴렸는지 세 바퀴를 굴렸는지 같은 것들은 주변에 CCTV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사고 난 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 재구성 해석 시뮬레이션은 프로그램은 한 번 돌려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과 끝에 어떤 차량 위치와 자세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변경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실효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은 EDR에 반드시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 항목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선택 저장 데이터 항목도 법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동 정보, 가속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 GPS 정보도 있고요. 자동차 작동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선택 저장 데이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고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장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법적인 문제를 다 이제 차치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봤을 때 그럼 EDR에 많은 정보들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EDR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장치잖아요. 하드웨어고, 이 하드웨어에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기 일정 시간 이전에 차량의 정보와 사고가 난 후에도 또 일정 시간 이상의 정보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EDR에 우리가 EDR을 사용하기 위해서 EDR의 하드웨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코딩 레이트, 그 다음에 저장하는 데 드는 시간, 그 다음에 저장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우리가 이제 EDR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 또는 이 비휘발 메모리에 저장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버퍼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5초 정도의 데이터 양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5초 정도의 데이터 양은 또 얼마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차량의 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파워 서플라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파워 서플라이는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ECU 안에 있는 커패시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커패시터의 용량을 얼마만큼 키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하드웨어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저장되는 EDR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고 인증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이제 검증하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많은 이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고 기록, 자동차 사고와 ED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동차의 사고 분석과 사고의 재구성에 사고 차량의 주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 기록 장치는 우리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EDR 데이터의 요소는 필수 15개 추가 30개로 약 총 45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DR 기술 발전에는 아까 하드웨어적인 몇 가지 기술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 및 인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 분석과 사고의 재구성에서 현장 조사, 블랙박스, EDR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분석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의 정확도에 따라서 검증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EDR 데이터, 필수적으로 저장되는 EDR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데이터의 사용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다음에 그럼 자율주행 차일 때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레벨 3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일 경우에는 사고 기록 장치, 주행 기록 장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선정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에 사용되는 주행정보 저장 장치를 DSS-AD라고 하는데,
그 DSSAD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